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제 아픈 과거를 헤집던 못된 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과거 사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빗소리만 들어도 심정이 내려앉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맛비로 집이 침수된 뉴스를 보다가 푹 울고 말았어요. 저에게는 비와 관련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의 사연이 있어 비와 관련된 사고만 보면 가슴이 떨리곤 해요. 제가 어릴 적 우리 집은 동네에서는 우리 가족을 잘 알아주는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사업이 번창해서 집안 사정이 풍족했답니다. 제가 11살이 될 즈음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나 온전을 담당하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기사님의 차를 이용하고 하원할 때도 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풍요로운 시절이었지만 아버지는 부자로 나타내려 하신 것보다는 도를 베푸는 분이셨어요.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록적인 폭우가 2주 이상 내리던 날이 있었어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이 내려와서 저녁부터 밤을 새면서도 비가 계속 폭우로 내렸다가 아침에도 단축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근심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장마였어요. 그러나 우연히도 그때에 치수가 잘 안 되던 근처 구역에 물난리가 일어나 버렸죠. 어느 날 저녁 구조대가 출동하고 시끌시끌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 집이 몇 채가 물에 잠긴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피난소에 물품을 전달하러 자주 오가다가 어느 날 어머니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둔 땅을 팔아서 이번에 지불이를 맞춰 사람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주면 어떨까요? 뻗어서 다시 일어서시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일어서신 것이 아버지의 눈물도 말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고 덕분에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가족을 지켜주시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의지를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면서 사도였던 땅을 팔아 홍수 피해를 본 분들께 세터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집이 무너진 자리에 더 번듯한 집을 지어주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 주셨죠. 피해를 보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그런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버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셨죠. 그러나 얼마 뒤 아버지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말았어요. 회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던 사업이 당장 부도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가지고 있던 땅을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해 사용했다면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땅을 팔아버렸어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죠. 아직 어린 저를 혼자 집에 두고 다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동네에서 가장 친한 박씨 아저씨 집에 잠시 저를 맡기고 부도를 해결하러 동분서주하셨어요. 박씨 아저씨는 홍수로 집을 잃어 아버지가 다시 지어준 동네 분들 중 한 분이셨어요. 그곳에서 몇 일간 지내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박씨 아저씨 댁에서의 며칠이었나요? 평생 혼자 지내게 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씨 아저씨와 그 가족은 정말 잘 대해주셨고 저는 매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지내는 어느 날 또 비가 내린 그날이었죠. 박씨 아저씨는 어떤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옷을 입으시더니 제게도 옷을 챙겨 입히고 제 앞에 앉아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저씨랑 같이 병원에 좀 가야 돼. 침착하게 잘 들어. 엄마랑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서 지금 보러 가야 할 텐데 같이 갈 수 있지? 걱정 마. 별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저씨와 함께 가요. 제가 겁나서 놀랐지만 아저씨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져 차 사고가 있었대요. 제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저 혼자 남았다는 걸 깨닫았죠. 박씨 아저씨가 저를 안아서 위로해 주셨지만 큰 슬픔에 빠져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주기 위해 정리하러 갔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죠. 부모를 잃은 아픔도 커다란데 순식간에 돈 한 푼 없는 고아가 됐어요. 저는 매일 혼자 쭈글거리다가 잠이 듭니다. 제가 자러 누우면 아저씨 가족이 거실에서 제 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들립니다. 아저씨는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저를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했지만 아저씨 집에는 2명의 오빠도 있어서 뒷바라지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오빠는 의대에 갈 만큼 똑똑했지만 아저씨는 어떻게든 오빠의 학비를 모아주었지만 저를 키우면서 그 돈을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학교와 집만 오가다가 어느 날 하굣길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재단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결심했죠. 그 사회복지원의 위치를 알아두었다가 어느 날 밤늦게 아저씨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것만 챙겨서 출발했어요. 밤늦게 혼자 가려니 무서웠고 눈물이 자꾸 나지만 부모님 없이 제가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사회복지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에 독립했어요. 당장 먹을 곳이 없어서 숙식을 제공하는 대형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식당은 백숙과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제가 일한 기간은 10년이 넘었어요. 현재는 이전 사장님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가게의 사장이 되었죠. 대출을 받아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일과 내 가게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있으며 시댁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어요. 어릴 적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을 보며 멍해도 3대가 살 수 있는 부잣집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큰 사업을 주로 하셔서 부도의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돈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나 집안에 대해 보다 고아인 입장을 동정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배포가 큰 남자보다는 소심하더라도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에 결심했던 것이었어요. 시댁도 고아인 처지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명절에는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명절 음식을 마련하고 함께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주변에서 시집을 잘 갔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저에게는 시어머니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생겨버렸죠. 바로 아주버님과 결혼한 변호사 형님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 나와는 다르게 많은 곳을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날카로운 말들로 묘한 박탈감을 주는 분이었어요. 말을 총선유수를 하는 분이었지만 나에게 토론을 하자고 표현하면서 동서 모인 김에 토론 좀 할까? 취집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언뜻 보면 결혼한 여자가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없이 살다가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단어인 것 같아. 못 살던 여자들이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취직 같은 것을 꿈꾸지만 가부장제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무식한 얘기를 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상대방이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상호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색한 웃음으로 그의 얘기를 듣기만 하게 되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배경에 대해 듣고 계시던 형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제게 웃으셨어요. 이후 계속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했지만
은근히 비웃는 듯한 말을 주면서 저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죠. 그리고 집안에서 인정받고 똑똑한 며느리로 대우받는 형님은 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임신했을 때 형님은 대뜸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임신하면 주택 청약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좋겠네. 임신도 기회니까 작정하고 혜택 누리려는 속셈인가 봐. 저는 그냥 웃으며 혜택이 많아져서 좋다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의 이런 발언들은 점점 가시가 되어 저에게 꽂혔죠. 형님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코가 없는 사람들이 애를 잘라터라 애 키울 여유도 없는데 낳는 걸 보며 이혼한다 하고 싶어서 못 박아 두려는 건가 봐. 축하 한마디 해주시는 게 맞긴 한데 저는 한 소리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너무 속상해서 발끈하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하면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참았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형님을 보내고 나서 혼자서 화풀이를 했어요. 형님은 제가 그저 생각 없이 결혼하고 의무적으로 애를 낳아 사는 여자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 부담 때문에 임신한 후에도 제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었죠. 결혼과 임신을 단순히 삶을 꾸려가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제 힘으로 책임지고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 오랜만에 졸업한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반가웠지만 다소 갑작스러운 연락이어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담당해서 키웠던 원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저를 찾고 계시니 한번 와줄 수 있냐는 것이었죠. 저는 당장 다음 휴일에 보육원으로 찾아가 원장님을 만났어요. 원장님은 치매가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도 몇 번이나 언제 왔냐고 물어보셨죠. 원장님은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며 점심에 조금 전에 드셨다고 하셨는데도 밥을 먹지 않으시고 자꾸 어릴 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오래전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원장님을 만나니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원장님은 제게는 엄마와 같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더 자주 찾아뵈어야 했었는데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보육원에 오니 원장님과 지내던 어릴 적 일들이 생각났어요. 보육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친구들과 잘 놀지도 않고 2년이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나 원장님이 쟤를 맡아주신 이후로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씨와 인내심 때문에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자 우울함에서 벗어나 다시 긍정적으로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제대로 잘할 수 있었어요. 원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 아파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났어요. 그 후 원장님은 요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가게의 휴무일에는 원장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고 있었고 요양원에는 방문객이 없어서 원장님과 저 둘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원장님은 비를 바라보다가 브랜드 저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비 실지 울고 싶어 속상해서 울지 말라고 원장님이 같이 있잖아. 원장님은 제가 안쓰럽다는 듯이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치매가 와도 원장님은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주고 계셨기에요. 그렇게 원장님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난 듯이 저를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참, 그 상자야. 그것을 내가 꼭 봐야 해. 어떤 상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육원에 전화해서 달라 했던 상자를 찾아봐 주겠냐고 다른 보육원의 원장님께 요청했어요. 다행히 요양원에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상자를 넣어둔 장소를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서 찾을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는 며칠 뒤 요양원으로 상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죠.
다음 휴일에 요양원에 방문했을 때 상자가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원장님과 함께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편지와 목걸이가 나왔어요. 편지는 모두 제 앞으로 온 것이었지만 처음 보는 내용들이었어요. 사망하신 부모님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여 편지를 열어보니 박씨 아저씨가 보낸 내용이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모두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사님은 저희 아버지에 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아버지를 자식처럼 대하고 싶어 했지만 책임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라도 힘든 상황일 때 저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집을 나간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오지 못하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우웃거리는 시절이라서 무작정 다시 환경이 바뀌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원장님이 편지를 보관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씨 아버지는 그 후 제 양육비로 사용해달라며 아들의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보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학원도 다니고 졸업할 때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된 뒤에 편지와 목걸이를 전해두고 보관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전달이 늦었지만 지금서야 전해주어서 다행하다고 생각해요. 목걸이는 박씨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줄 것을 만들면서 제 것도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목걸이에는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펜던트가 매달려 있었는데 펜던트의 모양이 독특해서 한눈에 보아도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였고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지만 나는 평생 너희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와 우리 집 딸과 다름없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흔적을 놓치고 너를 다시 찾지는 못했지만 아들들에게는 너를 꼭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이 목걸이를 꼭 가지고 다녀오라. 만약 우리가 만난다면 꼭 알아보고 싶겠다. 눈물이 울컥 나왔다. 그동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외롭고 힘들던 시절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이 계셨다니 부모님. 없이 자라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외로움이 싹 씻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소중히 든 채 올려보았어요. 박씨 아저씨의 말씀대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고 싶었어요. 아저씨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의 남은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이제 와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었고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못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제가 괴로움을 주는 형님 빼고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누군가에게 한참 도움이 되는 존재였던 제 자신을 부모로서 사랑해 주었고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애정에 지금 받은 것만으로 충분히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주신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니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얼마 후 형님이 우리 가게에서 동문회를 열길 원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단체의학에 종사하시는 형님이시니 혹시나 제게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형님의 동문회이니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심한 준비를 한다면 형님에게 불만을 느낄 부분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몇 초 후에 형님으로부터 파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핸드폰으로 열어보니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시가 가득 담긴 파일이었어요. 조금 읽어보니 형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동문회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적혀 있었지요. 동문회는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모임이라서 동문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줘서는 안 되는데 특히 동그라미가 같은 집안 사람이어서 못 배웠다거나 배경이 좋지 않다고 알릴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들어오세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인 땡땡, 형님 집안이라고 연상시키는 말 등을 읽다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형님인데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자신을 얼마나 모욕했길래 이런 대본을 쓰고 전달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다면 차라리 다른 가게에 가시는 게 나을까요 싶어요. 화가 난 마음을 참느라 함구. 이번에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형님께서 보내주신 파일을 확인했는데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다른 가게를 찾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은 동서가게 동문회를 예약했다고 하면 동문들에게 알리지 않나요? 이렇게 할 거면 왜 굳이 우리 가게로 오시는 건가요? 저는 오랜만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자 형님은 제게 배려를 모른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서를 배려해서 일부러 가게까지 예약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죠? 지금은 동서 가게에 돈을 벌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식당에서 50명의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때 돈을 벌어야죠. 아니야. 그리고 내가 동서가 상처받을까 봐 본인의 배경을 드러내지 말라고 초원해 준 거 아니야? 전부 법조계 인사들인데 고아이고 못 배운 것을 드러내선 좋은 게 뭐 있어? 고아로 살아가며 배려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가만히 있자 형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쨌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내가 손님이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쨌든 내가 갈 거니까 준비를 잘해두어. 전화가 끝난 뒤에 너무 화가 났어. 장사고 뭐고 그날 가게를 닫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50명이나 되는 단체 손님이 있었어. 받아버리지 않아서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예약은 벌써 내일이었어요. 동문회 안내까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하는 것은 형님과 다른 분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내일 예약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준비할 게 많았고 새벽 4시부터 가게로 나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형님께서는 없는 것을 주문하셔서 기존과는 다른 준비가 필요했지만 형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죠. 그래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어요. 약속된 시간에 동문 회원들이 가게로 입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형님이 시킨 대로 어서 오세요. 편히 해주었어요. 앉아 계시죠. 필요한 말만 하시면서 손님들이 받았어요. 음식들이 나가고 술도 따라오죠. 동문회는 한참씩 진행되었고 저는 형님 눈에 띄는 것을 피하며 주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동문회가 계속되길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빗소리가 들렸어요. 다음날 사용할 용도로 밖에 말린 생선이 떠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려고 밖으로 나갔죠. 뒷문을 통해 나가자 어떤 남자 손님이 통화를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더군요. 조심스레 몸을 돌려서 빗속에서 생선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재료가 드러나오신 것 같아요. 한참 걸리겠는데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전화하다가 저를 발견한 그 남자 손님은 통화를 끝낸 뒤 비온 빗속으로 뛰어와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이 정말 감사해요. 다 젖을 텐데 이제 다 들어가세요. 제가 고마운 마음에 손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손님은 자리에 놓인 재료를 주방 안쪽으로 들여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재료 마련에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에 다져지면 안 돼요. 여기 놓고 갈게요. 고생하세요. 남자 손님은 주방에 재료를 놓고 인사를 한 뒤 다시 동문 쪽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비를 맞아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껴 수건이라도 가져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나가서 수건만 건네주고 오면 될 것 같았죠.
수건을 쥐고 주방 문을 열어 조심스레 홀로 밖으로 나갔는데 화장실을 향하고 있던 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술이 얼큰하게 올라 있었는지 제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발작하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가 눈에 띄지 말랬지. 역시 고아랄세, 다르네. 남는 지붕에서 슬금슬금 어디를 나오는 거야? 꼭 쥐새끼처럼 말이야. 주방 앞이고 화장실에 가는 길이기는 했지만 손님들이 거의 없었지만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 손님들에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앉아있는 손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형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형님, 아까 도와주신 손님이 계셔서 잠깐 수건만 드리려고 해요. 어디서 거짓말인가요? 그냥 튀어나와서 여기 엘리트들이랑 어울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본 없는 코아 티를 내지 마. 넌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짜져 있어. 저는 형님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평소 저에 대한 생각이 다 쏟아져 나온 것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그냥 뒤돌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껏 형님이 괴롭혀도 화가 났지요. 서러웠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감정이 터져서 앞치마도 벗어던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생각나더라고요. 형님을 마주친 그 짧은 사이에 남자 손님의 존재를 잊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제가 다시 주방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주방 문을 열고 얼굴을 비쳤어요. 보니 아까 그 남자 손님이었어요. 남자 손님은 비에 젖은 것 때문에 화장실로 가다가 우리 형님과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들킨 것이 부끄러웠고 울고 있던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 비수건을 건네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뭔가를 발견한 듯 몸을 돌리려는 저를 붙들어 세우려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 손님은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앞치마를 벗어던질 때 목걸이가 튀어나온 것 같았죠. 그 남자 손님은 매우 놀란 표정을 하면서 손목을 걷어 저에게 팔찌를 보여주었어요. 그 팔찌에는 제 목걸이와 똑같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혹시 어릴 적에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혹시 박씨 아저씨 아세요? 남자 손님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보육원 동네를 이야기했더니 손님은 당황한 듯하면서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죠. 너, 마치 아이유 오빠야. 오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다. 아버지가 평생 너를 찾으셨어. 와, 이야기가 조금 혼동스럽네요. 제가 이야기를 이해한 내용대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 싶다. 이제야 만나서 반가워. 한 남자 손님이 준 사진 안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 사진은 박 씨랑 몇일 같이 소풍을 가서 찍은 건데 그 안에는 오빠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나가 있어요. 박 씨는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에 너무 놀라고 이런 인연이 생길 수도 있나 싶었어. 우연히 만난 인연이 더 놀랍긴 해. 그렇게 만나게 하려고 50명 손님을 받았었는데 사실 형이 싫어서 50명 손님을 받고 숨어야 했어. 타버릴까 가게 문을 열지 말까 고민도 하긴 했었지만 이런 만남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게 문을 열었나 봐요. 정말 반가운 마음에 서로 주방에서 손을 꼭 잡고 울먹거렸어요. 어린 시절 중 즐거웠던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를 다시 찾은 것이었어요. 오빠와 함께 마주 앉아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박씨 아저씨는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우리 아버지와 저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 하나 없이 모든 가족이 흩어져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때 조건 하나 없이요. 집을 지어주시고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박씨 아저씨는 가족의 생명을 살린 이유라고 하셨다 하셨어요. 오빠는 의대가 아닌 법대로 진학하여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고도 여전히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떠나신 박씨 아저씨께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보호소 자료는 친척 또는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 외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저를 찾으려고 애쓰셨지만 보호소에서 연락이 끊겨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이었어요. 오빠는 현재 로펌을 이끄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열린 동문회의 회장이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에 대해서 물어보니 형님은 충무 역할을 하며 주변 동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권력욕이 많아서 모두가 그에게 충무 역할을 맡기지만 오빠의 동문회장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오빠와의 극적인 재회가 끝나고 나서 동문회가 마무리되었고 큰 문제 없이 가게를 마감한 뒤에 저는 헤어진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어 몇 날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갑자기 형님이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의심스러워서 경계했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형님이 저에게 애원하는 표정으로 다가와서 살려달라는 말을 하셨어요. 동서야,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법조계에 연결이 있다고는 몰랐잖아. 그날 실수했어.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니? 라며 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동문회장님이 동서와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 줄은 몰랐지 않나? 라고 하셨어요. 사과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이 없는 말은 없으니 저도 같이 상대하셨어야 했다면 제게 싫어한다고 하셨으니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이 붙어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또한 형님께서 오빠에게 부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통문회장님, 다음 평가 때 우리 로펌을 좀 평가해 주세요. 제가 동문회장님께 잘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돈 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오빠는 형님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하고 다음 날부터 형님이 대표로 있는 로펌 회사의 동문들에게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동문회를 진행한 가게의 사장이 오빠의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동문들은 안 그래도 눈에 띈 형님 때문에 회장인 오빠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걱정되었는지 형님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줄줄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의 회사는 지금 존망의 위기에 있었고 형님은 연락을 받지 않는 오빠 대신 저에게 애원을 하러 온 것이었지요. 형님은 제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자 제 앞치마가 끊어질 듯이 부여잡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간 형님의 혀로 저에게 주었던 상처를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참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이 집에서 호랑이처럼 굴 때는 좋았어요. 전부 형님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한테 함부로 굴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쥐새끼다, 근본 없는 고하다 하시더니 이번에는 형님이 숨어 다녀야 하는 귀신새가 된 거네요. 정말 꼴 좋네요. 그렇게 형님을 돌려보내고 알아서 자신이 벌인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후에 연락이 온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는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면서 통장을 건넸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엄청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어요. 처음 보는 액수여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어보니 무려 몇 억이나 되는 돈이 있었어요. 오빠, 이 돈은 무슨 돈인가요? 진짜인가요? 통장에 있는 금액이에요. 맞아. 내가 의대에 가는 대신 법대에 진학했다고 했지.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학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 하지만 법대에 갔으니 그 돈을 아껴서 모았어. 그리고 그동안 너한테 돈을 주려고 주식이랑 투자를 좀 해서 돈을 빌렸어.
예, 저한테 돈을 준다고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도 받아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라도 변을 지나게 해드리고 싶어. 너한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드디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어? 부담스럽겠지만 꼭 받아줘야 해. 저는 그래서 얼떨떨하게 일단 통장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큰 돈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실감이 날 때쯤에는 빚도 갚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이 생겼어요. 없었던 가족이 생긴 거죠. 저는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오빠 두 사람과 둘도 없는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평생 느꼈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오빠가 두 사람이나 있으니 비가 오는 날에도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과 박씨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비가 오는 날에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께서 베푸신 덕분에 제가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죽는 날까지 덕을 많이 베푸며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